늙어서 주제 파악을 못하나 가만히 있을 것이지. 나이 들면 저렇게 추해지나 봐. 모욕적인 말들이 귓전을 때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꿨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마을의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진짜 범인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일 가득하실 거예요. 시골 장터 끝자락 오래된 간판이 걸린 작은 미용실이 있습니다. 저는 김영희, 올해 65살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은 도시로 나가며 엄마, 이제 쉬어도 돼요. 라고 했지만 저는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엽니다. 이 손이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니야. 손끝에는 세월이 깃들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졌고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이 찾아왔지만 가위를 쥐면 신기하게도 떨림이 사라집니다. 가위가 머리카락을 스쳐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영희 선생님이라 부르며 찾아왔습니다. 아침 7시 저는 미용실 셔터를 올립니다. 기익 소리를 내며 올라가는 낡은 셔터. 스위치를 켜면 형광등이 지직거리다 켜집니다. 미용실 안은 20년 전 인테리어 그대로입니다. 벽에 붙은 파마 가격표는 색이 바랬고 의자 3개는 가죽이 여기저기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거울만큼은 늘 반짝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닦습니다. 거울을 닦는 천은 이미 낡아서 실밥이 풀렸지만 이 천으로 닦으면 거울이 가장 맑게 빛납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주름투성이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또렷합니다. 저는 천천히 거울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누가 찾아올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첫 손님은 분식집 박 사장님입니다. 7순이 넘으셨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떡볶이, 국물을 끓이는 분이죠. 영희 씨, 오늘도 부탁해요.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염색이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위를 들고 한 올 한 올 정성껏 다듬습니다. 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잘린 머리카락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미용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추고 거울에 반사된 빛이 벽에 무늬를 그립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저에게 삶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취직했다는 소식, 누구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 누구네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걱정. 저는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한숨을 쉽니다. 오후가 되면 장터가 더 북적입니다. 채소 파는 할머니의 구성진 목소리, 생선 장수 아저씨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미용실 안까지 들려옵니다. 저는 손님의 머리를 말리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해가 지면 저는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TV를 보고 딸아이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어댑니다. 할머니, 나 오늘 칭찬 스티커 받았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 미소 짓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주름살, 김이 처진 피부.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제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아직 꿈을 꾸는 사람. 이 손이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니야. 내일도, 모레도 저는 거울을 닦고 가위를 들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삶이고, 제 자존심이고, 제 희망입니다. 어느 봄날 미용실에 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한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머리 좀 자르고 싶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는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해 주세요. 요즘 미팅이 많아서요. 저는 가위를 들고 그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르는 동안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 동네 시장이 참 정겹네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 사업 때문에 자주 내려오는데 이런 곳이 정말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장 잘 안 오잖아요. 다들 큰 미용실 가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아쉬운 거죠.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다 이런 곳에 계신데.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그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잘 자르시네요. 역시 오래 하신 분은 다르네요. 그 후로 그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머리만 다듬다가 나중엔 면도도 하고 때로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를 민석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민석은 저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석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는 일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안 찾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의 가게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젊은 손님들을 모시려고 해요. 민석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낡은 분식집이 깔끔하게 단장되고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석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미용실에 처음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장 상인회에서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가장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김영희 선생님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석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직접 확인해 봤어요. 어머니, 손길은 정말 특별해요. 섬세하고 정성스럽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묶은 협업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여러 가게가 하나의 브랜드로 묶이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미용 분야의 기술 대표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술 대표요? 네, 어머니의 노하우를 다른 미용사들과도 공유하고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물론 당제는 아니고요. 그냥 조언을 해주시는 정도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65살 늙은 미용사한테 무슨 기술 대표냐고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제가 직접 확인한 어머니의 실력이에요. 그날 오후 민석은 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분식집 박 사장님, 철물점 부부, 사진관 할아버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민석은 노트북으로 화면을 띄우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가게를 브랜드로 만들 겁니다. SNS 마케팅도 하고 젊은 손님들도 모셔올 거예요. 초기 투자금은 정부 보조금으로 대부분 해결되니 부담 없으십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철물점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낼 돈은 얼마나 되나요? 민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조금 신청해서 처리할게요. 5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석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올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뭔가가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일주일 후, 저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볼게요. 민석의 목소리가 환하게 들렸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석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사업자 등록, 계약서, 통장 개설 동의서. 저는 하나하나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봐도 법률 용어들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복잡해 보이지만 다 표준 양식이에요. 여기 이름만 쓰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민석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주 찾아와 머리를 자르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500만 원. 쉽게 만들 수 있는 돈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식집 박 사장님, 철물점 부부 사진관 할아버지. 모두 500만 원씩 모았습니다. 민석은 통장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조금 신청하고 인테리어 업체 계약하면 한 달 안에 시작할 수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매일 전화로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보조금 서류 제출했어요.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했어요. 홍보 촬영 날짜 잡았어요. 그런데 2주일째 되던 날부터 민석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바쁘세요? 연락 좀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 앉아 있어도 가위질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자르다가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희 고객님이시죠? 저는 제1건설 관리부입니다. 미용실 공사비 연체로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안내 전화드립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공사비요. 저는 공사 의뢰한 적 없는데요. 상대방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김영희 님 성함과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일주일 내로 연락 주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민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중인 것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닌 그냥 먹통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주 전에 개설된 통장이 하나 있네요. 잔액은요? 제로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통장 개설 신청서, 대출 신청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거기엔 제 이름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등록 주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주소였고, 연락처는 이미 해지된 번호였습니다. 제가 남긴 건 5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진 빚 2천만 원이었습니다. 미용실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았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미용실 문 앞에서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아스팔트가 뜨거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은 곧 웅성거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희 씨, 사기당했대. 욕심 부리다 그런 거지 뭐. 나이 들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야. 저는 며칠을 멍하니 미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가위를 들어도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물을 닦던 손이 어느새 펜을 잡았습니다. 우는 대신 저는 노트를 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민석이 한 말들, 서류에 적힌 내용들.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분식집 박 사장님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고, 철물점 부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진관 할아버지는 아예 독촉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한 것입니다. 노트를 펴놓고 하나하나 정리하던 어느 날, 분식집 박 사장님이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영희 씨, 나도 전화 받았어. 2천만 원 갚으래. 철물점 부부도 왔습니다. 우리도 독촉장 왔어요. 사진관 할아버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울 시간보다 증거 모을 시간이 더 귀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민석에게 받은 명함, 계약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대학 법학과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기 피해 어르신들 도와줄 대학생 구합니다. 며칠 후 3명의 학생이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어르신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줬고 서류를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매일 밤 형광등 아래에서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민석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은 이미 출국했어요. 추적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발이 묶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을 모아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사업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냐고,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냐고. 시청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시장 상인회 박 부회장님이 추천하셔서 통과된 건입니다. 박 부회장.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 부회장은 시장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민석 같은 청년을 쉽게 믿었을 리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청 감사팀이 박 부회장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철물점 부부와 함께 시장 상인회로 찾아갔습니다. 박 부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민석이 누구 소개로 온 건지 아세요? 박 부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그 청년한테 속은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부회장님 서명이 들어간 승인 서류가 있다던데요. 박 부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우리가 2천만 원씩 빚을 지게 됐는데요. 박 부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휘저으며 나가라는 신용만 했습니다. 저는 철물점 부부와 함께 상인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박 부회장이 창문 너머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부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야기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신문이 나온 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골 노인 미용사, 보조금 사기 주범 의혹. 기사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박 부회장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석이라는 청년도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주도한 건 김영희 씨였어요. 기술 대표라는 명목으로 다른 상인들을 끌어들였고 서류도 대부분 김영희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문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아니, 눈물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펄럭이며 흩어졌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나가자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근수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욕심 부리더니. 그래게 늙었다고 다 순진한 건 아니지.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등을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미용실로 돌아와 거울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하지만 저는 거울을 계속 닦았습니다. 천이 거울을 스치는 소리만이 조용한 미용실을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법학과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문을 본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대응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학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싸우지 않으면 저들은 계속 이길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싸울게요. 학생들은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과의 통화 기록, 계약서 원본, 박 부회장의 승인 서류.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국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는 소문이 더 커졌습니다. 김영희, 이제 감옥 가는 거 아냐?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본색 드러났네. 분식집 박 사장님마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미안한데 우리 가게 이름 빼줬으면 좋겠어. 신문에 같이 나오면 손님들이 안 올까 봐.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이해해요. 그날 밤 저는 미용실 셔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에 팻말을 세웠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무료 커트 해드립니다. 저를 믿어주는 분들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철물점 아저씨였습니다. 영희 씨, 머리 좀 다듬어줘요. 당신 손은 아직도 따뜻하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가위를 들고 그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진관 할아버지, 청과물 할머니, 심지어 처음 보는 젊은 사람들까지. 신문 기사를 보고 오히려 궁금해서 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힘내세요. 낯선 손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저를 믿어주는 이 사람들까지 포기하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손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손 아직 멈출 때가 아니야. 내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자를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마을 재능 박람회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통 기술인으로서 무대에서 직접 시연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고 손이 굳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에 박 부회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법학과 학생이 미용실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함정일 수도 있어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기회야.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 학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가위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박람회 당일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되어 있었고 관객석에는 기자들과 공무원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옆 심사위원석에는 박 부회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 부회장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위를 쥐자 떨림이 멈췄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호명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의 터줏대감 김영희 선생님의 전통 미용 시연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문 기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델은 시장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을 쓸고 당뜬 분이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제 손처럼. 이 손, 오래 다른 손이에요. 세월을 그대로 살릴 겁니다. 저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가위 소리만이 조용한 행사장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뒤편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어둑한 사무실, 두 사람의 그림자. 박 부회장과 민석이었습니다. 이 노인 이름으로 서류 올려요. 보조금 문제 생겨도 책임은 안 넘어와. 민석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역시 부회장님, 확실하시네요. 박 부회장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 영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법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시장 곳곳에 CCTV를 뒤져서 찾아낸 증거였습니다. 박 부회장이 민석과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박 부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경찰이 행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부회장님, 동행해 주시죠. 경찰이 박 부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 부회장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에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행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머리를 계속 다듬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할 겁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제 가위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찰칵, 찰칵.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가위질을 마치고 저는 거울을 들어 아주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그 순간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가위질은 배워서 하지만 사람 마음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마음 잃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잘라버린 거예요. 관객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이 손이 아직 멈출 때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더 따뜻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결국 해외에서 체포되어 송환되었고 박 부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빚으로 떠안았던 2천만 원까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시장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괜찮았습니다. 화는 이미 다 풀렸으니까요.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혹시 미용 기술을 가르칠 의향 있으세요? 시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데 선생님께서 강사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5살에 선생님이 된다니.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해볼게요. 장터 끝자락 비어있던 건물 하나를 빌렸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미용 의자 5개는 들어갈 만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거울을 달고 하나하나 손수 꾸몄습니다. 법학과 학생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할머니, 간판은 뭐라고 달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거울꽃 미용학교. 거울꽃이요? 네. 거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이요. 저처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간판이 걸렸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간판만큼은 반짝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거울꽃이라는 글자가 빛났습니다. 첫 수강생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경력 제한 없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퇴직한 미용사 할머니,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쉬었던 경력이 단절된 아기 엄마들, 그리고 손주 또래의 젊은 학생들까지 15명이 모였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평생 손님 머리만 잘랐지 가르쳐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위를 들자 떨림이 멈췄습니다. 제가 가진 손맛은 나눌수록 더 빛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가위 잡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손목의 각도, 가위의 힘 조절, 머리카락을 자를 때의 호흡. 하나하나 보여주고 따라하게 했습니다. 젊은 엄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이 떨려서 잘 안 돼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가위를 쥐면 떨림이 멈출 거예요. 그 말에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모양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텼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손을 믿었어요.
이 손이 아직 멈출 때가 아니라고. 그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꿈을 찾기 위해. 거울꽃 미용학교는 시장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시청에서도 방송국에서도 취재가 나왔습니다. 사기 피해자에서 지역 선생님으로. 김영희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벽에는 박람회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 저의 단단한 눈빛. 그날의 박수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거울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사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 때, 박 부회장에게 누명을 썼을 때, 그때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 손을 믿었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믿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5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저를 지지해준 시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 골목에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거울꽃 미용학교 유리창에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거울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거울을 닦을 때마다 그 안에 저 자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졸업식이었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모두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경단녀 엄마는 이제 작은 미용실을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퇴직한 미용사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봉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시다. 손주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자랑스러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도 너희들이 자랑스럽단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65살의 김영희. 미용사이자 이제는 선생님이기도 한 사람. 패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자신의 이름을 지켜낸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 상처받았지만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의 미소. 그날 거울 너머로 남편이 생전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위를 쥔 장인이지. 절대 흔들리지 마. 저는 남편에게 대답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안 흔들렸어. 끝까지 버텼어. 거울을 마지막으로 닦으며 저는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이 손이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니야.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골목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곳에서 가위를 들 것입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 거울꽃 미용학교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간판의 글자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희망처럼, 마치 다시 피어난 꽃처럼. 저는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는 여전히 제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5살 김영희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입니다.